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일본의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 BNF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코테가와 타카시. 근데 BNF라는 이름이 훨씬 유명하죠. 맞아요. 약 1,600만 원 정도를 시작해서 1조 원 이상을 만들었다는 그 여정. 정말 타볼만 한데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단순히 성공 스토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그만의 투자 원칙이랄까? 또 심리 통제 방식? 그리고 이게 시장에 남긴 교훈 같은 걸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1978년생,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청년 코테가와 타카시가 2000년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164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인데요. 네, 대학까지 중퇴하고 뛰어들었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유명한 제이컴 쇼크 사건 있잖아요. 그 전에 이미 100억 원, 그러니까 예나로 10억엔 이상을 벌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점이죠. 그리고 2005년 제이컴 쇼크는 이제 그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린 계기가 됐고요. 당시 미조증권 직원이 실수로 61만 주 1엔 매도 주문을 낸 거예요. 완전 팻핑거 실수죠. 아, 그런 큰 실수를요. 네, 그래서 시장이 순식간에 그냥 아수라장이 됐는데 바로 그 혼란 속에서 BNF는 기회를 본 거죠. 정말 몇 분 만에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에 7,100주를 막 사들였어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폭등했을 때 상한가 근처에서 팔아서 그때 한 22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하죠. 와, 진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네요. 이걸 그냥 운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운도 있었겠지만 그 이전에 시장의 이상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그 배짱, 이런 게 다 복합된 결과겠죠. 이때 그래서 제이컴의 사나이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의 핵심 투자 전략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게 소위 역발상 스윙 트레이딩이거든요. 핵심 지표는 딱 하나였어요. 25일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 아, 그 괴리율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그 기준선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사는 거예요. 마치 그 고무줄을 확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탁 돌아오잖아요. 그런 단기 반등을 노리는 거죠. 아니, 그럼 PER이나 PBR 같은 기업 가치 지표는 아예 안 봤다는 건가요? 진짜로요? 네, 전혀요. 뉴스나 전문가 리포트 같은 것도 일부러 안 봤다고 하고요. 와, 보통 상식과는 완전 다른데요. 그게 좀 놀랍네요. 그렇죠. 그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어차피 단기로 사고 팔 건데 기업 실적이 그리 중요하냐 이거였거든요. 가치 투자 대가인 워렌 버핏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간 셈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 때문에 주식을 막 던질 때 그 비효율성을 딱 포착해서 자기 시스템대로만 움직인 겁니다. 이야, 근데 그 돈을 엄청나게 벌고도 생활은 완전 달랐다고 하던데요. 점심은 컵라면 먹고 지갑에는 10,000원 이상 잘 안 넣고 다니고. 네, 맞아요. 술이나 여행도 거의 안 하고. 스스로 주식 오타쿠라고 했다면서요. 트레이딩이 재미는 없는데 멈출 수는 없다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의 성공을 이해하는 또 다른 열쇠 같아요. 단순한 절약이라기보다는 그 막대한 돈과 자기 자신 사이에 일부러 심리적 거리를 두려는 그런 장치 아니었을까 싶어요. 큰 돈을 다루다 보면 감정이 막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걸 좀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손정혜 회장이 자산 운용 제안했을 때나 책 내자는 제안도 다 거절한 건가요? 네, 아마 그런 맥락일 겁니다. 외부 영향 전혀 안 받고 오직 자기 시스템만 따르겠다. 이런 급진적 독립 같은 거죠. 물론 원래 성격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참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자산이 너무 커지니까요. 수천억 원대로 불어나니까 그 초기의 단타 전략이 약간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워낙 거래 규모가 크니까 본인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 거죠. 아,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네. 그래서 2008년에 아키하바라에 있는 빌딩을 한 90억엔 정도 주고 현금으로 샀다고 해요. 그걸 시작으로 부동산 투자를 늘려갑니다. 그건 그럼 이제 전략이 바뀐 거네요. 공격적인 트레이딩에서 자산 보존 쪽으로요. 그렇죠. 임대 수익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결국 그 치열한 시장 최전선에 있던 트레이더가 이제는 좀 조용한 건물주로 변신한 셈이군요. 네, 요즘은 언론 노출도 거의 없고 주요 주주 명단에서도 이름이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장과는 좀 거리를 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CIS라는 또 다른 전설적인 트레이더. 아, 네. CIS. 이 사람은 BNF랑 완전 반대 전략, 그러니까 오르는 주식을 따라서 사는 추세 추종으로 성공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둘 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성공의 열쇠는 어떤 특정 전력,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을 찾아서 그걸 감정 없이 정말 기계처럼 실행하는 규율과 자기 통제 능력,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 시스템과 규율. 네, BNF는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서 평균 회귀에 베팅했고 CIS는 시장의 탐욕을 이용해서 추세 지속에 베팅한 거죠. 방법은 달랐지만 둘 다 인간적인 본능이나 감정을 거스르는 그런 극단적인 자기 통제와 원칙 준수, 이게 공통점이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BNF의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의 성공 뒤에는 확실히 독창적인 시스템,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는 엄청난 자기 통제, 또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적응,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또 독립적인 사고, 이런 건 분명 배울 점이 있죠. 그쵸.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도 있어요. 그의 정말 비범한 심리적 강인함이나 제이컴 쇼크 때 같은 그런 결정적인 운, 그리고 뭐랄까 삶 전체를 투자에 쏟아붓는 듯한 그런 몰입, 이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건 그렇죠. 그의 이야기는 시장을 이기는 어떤 방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개인적인 희생이나 어쩌면 중독성의 위험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BNF처럼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큰 부를 얻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엄청난 정신적 부담만 느낀다면 과연 그 성공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